자,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이런 분들은 개인회생 신청하면 사건이 좀 어렵다, 남들보다 보정 권고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소명할 자료도 많고 준비해야 할 자료도 많고 그 기간이 남들보다 더 오래 걸린다, 재판이 6개월 1년씩 길어질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거 아니라서 돌려줬다는 사람. 예를 들어서 고모가 이미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한 개 더 투자하려고 그래. 주변에 보니까 무주택자가 나밖에 없단 말이지. 그래서 내 명의로 아파트를 한 개 갭 투자를 해놨는데 내가 그거하고 관계없이 신용대출 땡겨서 해외 코인 선물하다가 빚을 졌어요. 이제 아파트에 압류 들어가게 생겼다니까. 그러니까 부랴부랴 그 집을 고모한테 돌려준 거죠. 아니면 시골에 계신 아버님이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어차피 나 죽으면 내 재산 아들한테 물려줘야 되니까 애초에 살 때부터 네 이름으로 사놓겠다, 이렇게 사놨는데 내가 별도로 사업을 실패하거나 생활비 채무 때문에 또는 코인 주식 투자하다가 실패해서 갑자기 채무가 좀 늘어났단 말이지. 그러니까 집이 혹시 경매로 넘어갈까봐 부랴부랴 아버님한테 돌려드린 거죠. 이런 경우에는 헬게이트에 빠지게 됩니다. 내 입장에서는 아니 원래 내 거 아니니까 아버님한테 돌려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법원 입장에서는 아니 그건 본인 생각이고 소유권을 나타내는 것은 등기부잖아요. 등기부를 열어보니까 처음부터 당신 명의로 취득한 거 맞네. 자기 부동산을 채무가 초과하니까 상황이 급박해지니까 친척이나 부모님한테 명의를 변경한 거 아니냐, 이거 은닉이고 재산 증여다, 부인권 행사하겠다, 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채무자 입장에서는 처음에 자금 취득 경위가 내 돈으로 낸 거 아니다, 부모님이나 친척들이 낸 거다, 실제로 내가 산 것도 아니고 관리 주체는 내가 아니고 다른 누군가였으며 관련 세금도 내가 낸 것도 아니다, 이렇게 관련된 재반 사항들을 매우 많이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걸 다 설명한다고 법원이 반드시 봐주라는 보장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설명하는 과정에서 재판이 좀 힘들어지거나 길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하면 최근 몇 년간 부동산 처분 내역은 무조건 살펴보기 때문에 지방세 납부한 내역만 살펴봐도 이 사람이 과거에 부동산이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바로 드러나니까, 등기부에는 소유관계가 금방 드러나니까 피할 수가 없이 이런 사실관계가 있다면 누구나 법원에 소명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분양권이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지산이나 상가가 있는데 시세가 5억짜리입니다. 분양가가 5억짜리인데 내가 내 돈 5천만 원 계약금으로 놓고 나머지 4억 5천은 중도금이나 잔금 대출을 받아서 집어넣었든지 또는 중도금 대출까지 넣었는데 처음에 분양할 때는 잔금도 대출 나온다 해놓고 갑자기 경기가 안 좋아지고 금리가 높아지니까 잔금 대출은 거절된 거야. 그러니까 죽도 밥도 안 된 상태에서 분양권만 가지고 있는 거죠. 법원의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잖아요. 저 사람이 분명히 분양권을 자기 명의로 가지고 있는데, 있는 걸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만약에 저 사람 재산이 없다고 인정해서 개인회생을 통과시켜주면 나중에 잔금 좀 빌려가지고 돈 집어넣고 저거 이전 등기 받아버리면 채무자 본인 재산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실질적으로 분양권 5억이 전부 다 본인의 청산가치 되는 거 아니냐. 전액이든 일부든 간에 채무자에게는 상당한 금액의 청산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거 이상 변제를 해야지만 개인회생을 통과하는 게 타당해 보인다. 근데 월급이 그만큼 변제할 돈이 없으니까 개인회생 진행이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볼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그래서 시행사를 찾아갔는데 시행사가 분양 계약을 바로 해지해주면 다행인데 해지 안 해주고 개시결정 받아오면 해지해줄게, 뭐 이딴 소리를 한단 말이지. 그러면 법원 가도 해결 안 되고 시행사 찾아가도 해결 안 되고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단 말이죠. 특히 이 개인회생하고 별도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고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저거 들고 있어봐야 피 받고 파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니까 그러면 자기 혼자 또는 집단 소송이 걸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뭐라도 트집을 잡아서 분양 계약을 취소를 해야 되잖아요. 분양할 때 사기쳤다, 뭐 지하철 뭐 2km라고 해놓고 알고 보니까 15km다, 뭐 공원이 보인다 했는데 안 보인다, 뭐 대학교가 유치된다 했는데 유치가 안 된다, 뭐 하자가 있다, 이런 식으로 사고 취소나 사기 취소, 분양 계약 취소해달라 소송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약간 애매하게 부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고 분양 계약이 사기니까 무슨 뭐 사기 고소를 먼저 해서 취소하면 된다, 이런 뭐 실현 가능성 별로 없는 상담을 듣고 사기 고소에 취소 소송까지 건 사람도 있고, 또 애매한 조언을 잘못 들은 사람은 행정적으로 허가 날 수 없는 건데 허가 났다고 허가 취소 소송해서 민사 소송으로 분양 계약 취소하자, 뭐 이런 말을 듣고 또 집단적으로 분양 계약 해제 소송을 하는 사람도 있고. 제가 이 소송을 많이 해봐서 또 옆에서 많이 지켜봐서 아는데 민사적으로 소송해서 분양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돈 낭비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아무튼 분양권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하고 시행사가 각자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정답이 없습니다. 케이스가 워낙 다양하고 시행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그때그때 맞춰서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파산까지도 고려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재판이 힘들어지고 오래 걸릴 수 있다. 세 번째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근로자 같은 경우는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해서 제출을 하면 내가 작년에 얼마 벌었는지 정확하게 찍혀 있잖아요. 내 통장 계좌 내역을 보여줘도 매달 회사에서 얼마 들어오는지 정확하게 찍혀 있단 말이죠. 근데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는 매달 매출 금액이 다르잖아요. 높았다 낮았다 들쑥날쑥하고, 작년은 높았는데 올해 낮을 수도 있고, 또 매출이 들쑥날쑥한 것도 문제가 있는데 영업이익이 얼마인지는 사장님 자신도 모른단 말이죠. 사장님이 매출은 대충 기억을 하시거든요. 이번 달에 얼마 팔았다, 지난달에 얼마 팔았다 기억을 하시는데 영업이익은 기억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막 지금 상황이 급박하니까 여기 땡겨 저기 변제하고 저기 땡겨 여기 변제하고 막 내 사업에 대한 돈만 내 계좌에서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 빚 갚는 돈에 뭐 차돈에 8천 돈 빌려온 거 전부 다 계좌에 들어와서 혼이
혼입되어서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달에 장사해서 매출이 한 2천만 원 나온 건 알겠는데 이게 장사만 놓고 봤을 때 적자인지 흑자인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법원에 자기 소득 산정 내역을 소명을 해야 되는데 한 달에 얼마 팔아서 비용 얼마 쓰고 얼마 남았다, 요걸 소명을 해줘야 되니까 재판이 좀 더 길어지거나 힘들어질 수 있죠. 한편 개인 사업자 중에서 작년에 세금 신고한 거 그거 제출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대한민국 자영업자 중에서 세금 신고한 거하고 실제로 돈 번 거하고 일치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뭐 비용을 좀 터시는 분도 있고 또는 현금 매출에 신고 안 하시는 분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사유로 이게 정확히 일치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도 작년에 소득세 신고한 내역을 참고는 하지만 그것만 보고 100% 거기에 의존해서 이 사람의 소득을 결정하지 않는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세금 낸 것과 별도로 개인 자영업자는 개인회생 재판에서 자기의 소득이 얼마인지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영업자는 근로자보다 제출해야 될 서면도 많고 진행되는 시간도 조금 더 길다고 봐야 됩니다. 네 번째는 방금 취업한 사람이요. 직장을 몇 년 동안 다녔으면 허위의 의심이 전혀 없잖아요. 몇 년 동안 그 직장을 다녔는데 더 이상 물어볼 게 뭐 있어. 작년에 얼마 벌었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끝이지. 근데 방금 취업했다 그러면 실제로 취업을 한 건지, 개인회생 하려고 대충 1원만 걸쳐놓고 근로계약서만 한 개 쓴 건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 말로는 월급이 200이라는데 방금 취업했으니까 이때까지 월급 받은 역사가 없잖아요. 근로계약서는 200인데 실제로 300 받을지 400 받을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을 진행하는 동안 매달 월급이 얼마 들어오는지 일일이 다시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취업한 직장이 작년 재작년 소득하고 비교해서 차이가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겠죠. 지난 몇 년 동안 한 달에 600만원 700만원 잘 월급 받던 사람이 갑자기 개인회생 신청을 앞두고 200만원 받는 직장으로 이직을 했다,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정에 대해서도 왜 그런데 이직을 했는지 법원 입장에서는 다시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취업한 사람은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다니던 직장으로 개인회생하는 사람보다 조금 더 사건이 힘들어질 수 있고 기간도 길어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유달리 급여가 낮은 사람. 급여가 낮다는 개념은 내 나이나 경력을 고려했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30대 40이 멀쩡한 남자인데 월급을 170을 받는다, 좀 이상하잖아요. 170 받고 일하진 않잖아요, 평범한 남자라면. 또는 작년 재작년에는 월급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올해는 유달리 월급을 작게 받는다. 또는 의사인데 남들은 월급 받는 의사를 해도 500만원 1000만원 받는데 나는 250만원 받는다, 이상하잖아요, 업종하고 비교했을 때. 이렇게 유달리 월급이 낮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다시 물어본단 말이죠. 왜 거기에 취업했냐, 왜 하필 거기에 취업을 했어야만 했나, 혹시 사장하고 본인하고 아는 사이 아닌가, 어떤 경위로 거기를 취업하게 된 건가, 지금 실제로 하는 일은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소명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월급 받는 사람보다 재판이 조금 더 길어지거나 힘들어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5가지: 내 거 아니라서 돌려줬다는 사람, 분양권 있는 사람, 개인 사업자, 방금 취업한 사람, 유달리 급여가 낮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남들보다 보정 공고가 좀 더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나 같은 경우는 남들보다 몇 달 더 걸릴 수도 있고 자료를 조금 더 제출해야 되는 수도 있겠구나, 요걸 미리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